안녕하십니까. 인식론과 관련해서 니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지금 보고 있는데, 어, 과학, 과학 얘기를 이제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역시 자료가 나중에 좀 자료로 하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식론과 관련해서 한, 이제 한 아니지. 그래서 한 60년, 뭐 이 정도쯤, 5, 60년 전에부터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생물학도 그렇고 신경과학도 그렇고 굉장히 막 급속히 이제 발달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 이미 지금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생물학적인 그런 것들이 벌써 분류 체계부터 달라지고, 디테일 부분에 이제 여러 것들이 거의 우리 상식을 이렇게 깨버릴 정도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인식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것은 나중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저번에 니체 어디를 얘기했지? 니체를 하면서 권력 의지를 얘기를 했고,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쇼펜하우어하고는 좀 관리 있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양반은 아름다움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아름다움인가라고 하는 뭔가 뒤집는 듯한, 그러나 뒤집는 것 이상의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형이상학적인 방향이 아니라, 형이상학도 그 이전까지 아주 거대한 그런 작업이었는데, 이분이 한 것도, 니체가 한 것도 방법론이나 이런 것은 다르지만 굉장히 이제 거대하게 묶어내는 그런 힘 같은 게 있어서 허물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권력의 의지 이걸 어떻게 작동시키라는 거냐. 제가 전에 이제 이 얘기는 했었죠.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 그러니까 낙타는 억누르는 거야. 니힐리즘이죠. 진선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그 힘의 의지 속에서 이제 억눌려 있는 것이고, 사자는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으르렁거리면서. 근데 그렇게 살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가진 특성이 이제, 이 양반이 한 그것은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 긍정, 어려가면 능동으로 하자. 왜냐면 반동에 짝을 짓고 싶거든요. 반동적인, 반동으로 형성된 사자 같은 게 아니라,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능동이라고 했나? 능동적인 것. 어린애들의 그 뭐야, 요즘에 애들은 물론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오락실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어디서든 놀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던 어려움들 같은 거를 어느새 극복해서 반동이 아니라 어, 능동적으로 한다는 것. 그러한 권력의 의지, 권력의 힘의 의지. 이 복잡한 몸을 끌고, 이게 생물학적으로 참 복잡하단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인식이 뭐냐 할 때 요게 복잡해요. 나의 경계는 어디까지냐? 복잡하고. 내가 뭐고, 마음이 뭐고, 의식이 뭐고, 이런 게 다 복잡한데, 어쨌든 이 중에서
주권적 개인 하나가 아이처럼 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풍부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그리고 그 양반이 일부러 그렇게 썼고, 일부러 형이상학적 문법으로 그 대안의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쓰기도 했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뭘 보려고 하냐면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능동이고 뭐가 반동이고. 어, 성령도 이제 많이 늙었더라고요. 성령도 어떻게 그 우연히 이렇게 성령 그 요즘 모습을 봤는데 성령이 측권으로 이제 유명했죠. 이슬용은 제가 사실은 그 비디오를 통해서 접했고 성령은 추석이나 설날에 많이 해줘가지고 성령을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근데 스토리가 구체적인 건 기억이 안 나도 성룡이 나오는 그 옛날 영화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그 헐리우드식의 영화도 이제 많이 찍고 했지만은 옛날에 텔레비전에 나왔던 영화는 스토리가 거의 다 똑같아. 뭐냐? 무술 연말을 해. 무술 연말을 하고 하는데 스승을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해. 이제 다른 파겠지. 뭐 무당파나 뭐 이런 데서 딱 했겠죠. 그러면은 분노에 가득 차. 그래가지고 막 그 훈련을 하고 술도 먹고 술은 이제 거기서 이제 치권 때문에 먹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파리가 아니라 파리도 젓가락으로 막 잡고 그렇게 하면서 막 그 수련을 해. 그래 결국은 딱 그 해서 제압하죠. 그 구조예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원수를. 그렇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구석구석 장면들이 너무나 비주얼적으로 볼 게 많았고 또 치권이 멋있잖아요. 치권이 멋있지. 그래서 성룡하면 그게 늘 생각이 나죠. 그 이후에 이제 할리우드 같은 데서 활동했던 그 성룡은 어 이제 다양한 스토리 속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상당한 스턴트 능력 이런 거 보이고 이 성룡 홍군부도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저기도 찍고 뭐 형사로 나오는 건가 이렇게 찍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 잘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스토리가 이게 바로 사자의 스토리예요. 사자. 낙타처럼 참지 않는단 말이야. 스토리 구성이 사자예요. 평생 연말을 한 다음에 갚아주는 거지. 되갚는 거지. 그러면 이게 능동이냐, 반동이냐, 이게 문제죠. 이게 에너지나 이런 힘은 엄청 넘쳐. 거기에다 술까지 처먹으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 그런데 힘이 세도 반동은 반동인 거야. 니체가 보기엔. 이게 개인의 맥락, 사회적인 맥락에서도 이게 확대되면서 해석될 여지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 철학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어 이제 유럽의 그 철학자들이 마르크스주의를 넘어서는데 그것을 많이 썼죠. 반동 아니냐 이거야. 반동. 쇠사슬을 끊는 그 투쟁. 그것이 힘은 세. 불길처럼 그냥 전 세계를 뒤덮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반동 아니냐 말이지. 반동은 굉장히 세 보이고 능동적인 것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표시가 잘 안 나. 표시가 잘 안 나. 근데 그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린아이로 넘어오면은 아 표시는 잘 안 나는데 그리고 어떤 뭐랄까 증오라든지 반발심에 사로잡혀 아니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야. 애들도 있는데 걔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잔상이 계속 남아서 그걸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워지고 계속 능동적으로
울다가 또 웃으면서 또 뭘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지태가 유지태랑 그 누구야? 최민식 올드보이 올드보이에 보면은 유지태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평생을 다 바치잖아요. 그 사설 감옥도 만들고 또 이 기억도 뭐 어떻게 조작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최면 막 걸고 뭐 해가지고 하고 그 부분만 뺀 거지. 그 부분만 근친상간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빼놓고 해서 이제 최민식을 골탕을 먹인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막 이렇게 막 그 골탕을 먹이고 이제 그걸 하는 거야 계속. 계속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최민식 거기에서 빠져나왔지만은 그 스토리에서도 중요한 게 유지태는 평생을 다 거기에 바친 거야. 성룡도 평생을 바친 거고 그 반동의 힘을 타고 그냥 한 거야. 자기를 산 게 아니라 아이처럼 자기 그걸 산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바치는 거죠. 평생을. 즉 성룡이나 유지태는 아이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은 그 일을 엄청 잘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이를테면 유지태가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긴 벌었는데 빌딩도 사고 그죠? 근데 그것은 힘은 힘인데 이를테면 반동적인 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자기 자신, 주권적 개인, 요게 끌고 간 게 아니라 다른 게 끌고 갔다라는 거죠. 다른 게. 유태가 만약에 거기에서 거기에 평생을 바치지 않고 하다 보니 내가 이제 미술, 뭐 디자인 이쪽에 좀 재능이 있네. 그렇게 해서 했으면은 거기서 성공했을 수 있단 말이지. 유명한 앙드레김 같은 디자이너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이중섭 같은 그런 화가가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자기 삶을 산 거고 그게 실제로는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뭘 아예 낙타처럼 못하는 니힐리즘 이것도 문제지만은 사자처럼 빌딩도 사고 복수도 막 이렇게 사설 감옥에다 집어넣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단계는 수동적인 단계에 불과하고 능동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능동적인 단계. 근데 능동적인 게 이제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래가지고 유지태가 이제 디자인을 했네. 디자인을. 미술을 했다고 할까요? 미술로 하자. 아니, 디자인으로 할까요? 디자인으로 할까요? 왜냐면 디자인은 지금 예시를 들게 지금 딱히 그 떠오르지가 않는데 어 디자인을 했는데 디자인을 해서 또 빌딩을 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를 진짜 아이처럼 그냥 계속해서 어, 능동적인 태도로 그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니체는 기본적으로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랄까 욕망이라든지 의지라든지 힘의 의지를 하는 거야. 그 힘의 의지가 그 뭐랄까 수동적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성공을 못 할 수도 있죠. 못 할 수도 있죠.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이 두 번째 긍정이에요. 두 번째 긍정. 두 번의 긍정이 필요한 거야. 첫 번째는 자신의 선택으로 자유롭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유의지의 문제도 나중에 좀 다뤄야 되는데 자유의지는 제가 과학적으로 다룬 적은 있죠. 한 번 있나? 자유의지를 이제 신경과학에서 이제 다루는 거 뇌파가지고 근데 철학적으로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또 이제 현대에는 여러 가지 그 분과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는 좀 나중에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도 아니고 자유의지
아니고 뭐 방종 이런 건 더더욱 아니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했던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 지어 있고 끌려다니기 쉽고 배로 끌려다니고 방광으로 끌려다니고 뭐 이게 다 사실은 이게 덩어리 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순간순간 명멸한단 말이죠. 회로들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주권적 개인이라고 하는 아이 같은 놈이 이제 이거를 선도해 나가는 거죠. 반동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근데 그렇게 했는데 쫄딱 망할 수 있지. 쫄딱 망할 수 있어. 앙드레임처럼 못 되고 디자인한 옷마다 이게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보통 이렇게 된단 말이죠. 디자인을 하고 이제 뭐 동대문에서 벤처 창업을 했어. 조그만 샵을 하나 내가지고 그 두타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안 되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패턴 그리고 색감 이런 것이 있어. 이런 것이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서 이제 슬쩍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아, 트렌드를 한번 따라가 봐. 트렌드. 이것도 하나의 권력의 의지이긴, 힘의 의지이긴 하죠. 근데 이게 아이 같은 지가 즐기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걸 따라갔더니 결과적으로는 다시 빌딩을 사고 대성공을 했어.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길도 있어. 그냥 하는 거야. 지가 하고 싶은 거를. 지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 앙드르김의 그 대칭적인 어떤 그 패턴 같은 게 있잖아요. 문양 같은 거 특유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고흐를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그래서 미술로 고흐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안 돼. 안 팔. 그림이 안 팔려. 그리고 그림이 이상해.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그림 이쁘게 그려야지. 그게 뭐야. 아무리 그때 이제 뭐 세잔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상주의로 바뀌긴 했어도 그렇게 이상하게 그래도 좀 알아먹게 그렸는데 그 사람들은 빛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 픽셀들을 찾아가지고 그렸는데 고흐는 뭐 무슨 막하게 막 그림이 막 너덜너덜 이렇게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그렸잖아요. 안 팔려. 안 팔리고 그리고 죽었어. 두 번째 긍정을 못한 거지. 두 번째 긍정을 했으면은 이제 그냥 그렇게 안 팔리고 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죽고 나서 고흐가 되는 건지도 모르고 말이지. 그러니까 유지태도 자기가 막 굉장히 재미있고 하면서 그냥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패턴, 색감 이런 것들이 막 가득히 머릿속에. 그럼 그냥 그걸 하는 거죠. 그거를 결과랑 관련 없이 두 번째 긍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지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생각했던 것은 니체가 생각했던 것은 반동도 아니고 그리고 그 힘의 의지에서도 첫 번째 시작점의 긍정뿐 아니라 그 과정이라든지 결과까지도 계속 긍정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내가 지금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어 니체라든지 고흐라든지 니체도 저 뭐야 누구야 생각 하나도 안 나 이렇게 해겔 같은 평생을 존경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렇게 철학을 했던 사람도 있지만은 뭐 시인들 중에서도 그렇겠네 예술가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했지만은 그냥 자기가 자기대로 그냥 하고 큰 파문을 남기고 나중에까지 뭐 그런 이제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는 그 말이 현실적으로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이제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의 대안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쓰여진 철학적인 대안이지만 문법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뭐 시각기도 하고 뭐 이렇게 썼죠.
그래서 많은 영감도 주고, 이 친구들도 막 니체를 많이 읽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웠고, 그게 오히려. 근데,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어, 힘의 의지라고 하는 것도, 어, 낙타만 빠져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사자도 빠져나와야 되고, 사자만 빠져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어, 아이, 계속 긍정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아이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 학문의 철학은 고대나 중세, 그리고 이제 근대에 헤겔이 자이스트 해서 관념론으로 만들어 놓은 거대한 거에 못지않게 형이상학을 허물었지만은 뭐로 돌렸다고 할까? 철학을 원래 삶의 철학, 소크라테스의 질문 그 철학으로 돌리고, 그리고 역시 거대하다, 거인이다. 아주 포괄적인 어떤 대안을 내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어, 뭐 쭉쭉 관련된 것들을 쭉쭉 노동처럼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